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 또 추운 날씨 뚫고 오신 활기찬 편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야에서 훈훈한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근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시사야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시사야만으로 우리에게는 행복이니까요. 그저 행복을 느끼고 있는 시사야 광팬 배종찬입니다. 왜 외우셨어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먼저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어떻게 봤나 그러게요. 지켜보다가 이거 완전히 제가 뭐랄까요? 공격이 무산된 그렇죠. 완전 공격을 했는데 하늘로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네네. 네, 배종찬 소장은 뭐 지지는 않죠, 항상. 그죠? 네. 무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마산이거든요. 거기까지. 네네. 거기까지. 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크게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예,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군요. 네. 자, 이제 원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동훈 비대위원회 체제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상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 좀 빨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 속도전을 혹시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초유의 일인 거죠. 검사 출신인 이 한동훈 전 장관이 예. 윤석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고 또 아직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한동훈 전 장관이 여론조사만 하면은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는 또 지지율이 단연 그중에서는 또 압도적이었고 네. 그런 것도 전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례전례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바로 이제 여러 명들이 거론됐거든요. 그때 네. 이제 초반에 거론될 때는 뭐 한동훈 뭐 원희룡 호칭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뭐 안대희 김한길 네. 이럴 때 다들 처음에는 한동훈 전 장관은 뭐 선대위원장 중 한 사람이겠지. 공동선대위원장 중 이 정도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리할 대로 예리한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권영세 또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었죠. 유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권영세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 유력하다는 거는 네네. 그 형 상황에 대한 전망이니까. 분석이고 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을 한 거고. 네. 네. 추천이 어찌됐든 무시된 건 맞고요. 네, 전 왕무시됐습니다. 또 개무시됐습니다. 시사회가 다시 듣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게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로회의를 했는데도 원로회의에 참석한 전 원로 의원들이죠. 의원 출신들이죠. 네. 이른바 한동훈밖에는 없다. 이순신이다. 예, 이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너무 전격적이고 대체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교과서로는 해석하기 힘든 사항들이 연이어 많이 타격과.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 일단은 우리가 평가는 요 다음에 질문에서 소화하기로 하고요. 네네. 일단 주중 그러니까 한 일주일 걸렸어요. 예. 그 한 8일 걸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맞아요. 사퇴한 다음에 네네. 8일 만에 그 8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정말 숨가쁘게 벌어졌습니다. 자, 권한대행이 다음 날 바로 비대위로 넘기겠다라고 선언해요. 이것도 전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어쨌든 한 1, 2개월이라도 이 수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바로 다음 날 맞아요. 아침에 예. 비대위로 넘기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그냥 한 반나절도 안 돼서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중재연석회의, 그다음 날 의총, 그다음 날 원내외 확대회의, 그다음 날 자문회의. 와. 나흘 동안 네. 연달아서 당내의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소단위의 기구들을 전부 다 동원을 했어요. 이런 속도전이 보면 이게
뭔가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유는 사실 있죠. 왜냐하면 네. 조선일보가 이미 그 여의도 연구원으로 추측되는 당내의 그 여론조사를 수도권 판세 분석 발표하고 결과. 수도권을 네. 먼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컸어요. 파장이. 일단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게 된 나비의 효과랄까 할까요? 네. 조선일보가 그 여론조사 공표한 게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내 큰 사실 위기론이 닥쳤고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자기가 사퇴를 하고 불출마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희생정신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네. 뭔가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그날 당일날 바로 사퇴를 페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당의 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당 여론조사,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까지 연동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윤재욱 권한대행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밀어붙인 것이 사실은 적합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 반박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네네. 아니고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 보도 이것도 뭐랄까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가 결국 이제 혁신안이 무산이 된 것이나 다름없이 되자마자 이 보고서가 탁 공개됐단 말이에요. 판세 분석 보고서가. 어디서 흘려줬을까? 이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속도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짠 듯하게 이렇게 쫙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건 이거 용산의 의중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같이 또 해석이 돼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이 되겠죠. 얘기하고 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릴 질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 특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사실 좀 무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카드로 보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일찍이 차출하듯이 이렇게 탁 뽑아 올린 거 누구의 의중이 반영된 거냐. 이 용산의 의중이냐 아니면은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 외엔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용산의 의중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일단은 위기감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네.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김기현 전 대표도 사퇴하고 또 장제원 의원까지도 불출마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위기감이 강했겠죠.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도 별다른 성과를 못 얻은 가운데 총선 구도 여론조사 저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찌하 저찌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네. 이건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된 용산의 정무 상황을 파악할 때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될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자료를 본 순간 뭐 부산 엑스포 불발부터 계속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게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됐겠죠. 게다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누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은 뭐 대통령과 뗄래야 수 없는 관계겠죠. 네네. 이 경기도에 이건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당협위원장 나 초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밀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반응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다는 거.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동훈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루신의 이 소설 고향의 내용까지도 인용을 했잖아요. 네네. 뭐 길이라는 건 우리가 뭐 안 가본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처음에 길은 아니었는데 네네. 다 같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그렇죠. 예. 길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어찌 보면 프로스트의 제3의 길과도 유사한 내용까지도 맞닿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뭐 어떡하냐 이제 볼이든 스트라이크는 휘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
한동훈 전 장관까지 포함해서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짧게 세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온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어긋난다. 뭐 어쨌든 일부에서는 이렇게 파격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지형을 봤을 때 유권자들은 의회 여의도 문법을 동원하면서 의회에서 수년간 중진으로 활약했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적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유한 킴벌리 사장이었는데 문국현 현상이 있었어요.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장이 막 뭐 띄워주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었고요. 안철수 현상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무슨 당 대표가 되고 해요. 자, 그다음 윤석열. 똑같았죠. 검찰총장이 들어왔죠. 문재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란 그 전에 아무 경력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갑자기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하다가 비서실장 하다가 갑자기 당대표가 돼요. 그것도 사실 파격이에요. 정치 경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죠? 이재명. 정치 경험 있어요? 사실 행정 경험이에요. 지자체 행정 경험.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서 갑자기 당대표 되고 후보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당대표 되고 후보 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유권자들은 지금 기득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신상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철규 의원이 지역구에 물어봤다.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물어봤어요. 다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이 뉘앙스가 한동훈으로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당원들한테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당원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돌린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한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저도 들었어요. 의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을 많이 해서 의원총회에서 내 지역구에서는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알았다는 거를 루신의 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동훈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렇지 한동훈이 지금까지 취임사부터 그다음에 어디에 행사에 갔을 때 직접 한 연설들 다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런 책들을 인용을 하고 모비딕을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동서고금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하고요. 그런 속에서 한동훈이 알았다는 건 한동훈은 이미 우리 알잖아요. 정치에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였을 뿐이기 때문에 준비됐다? 저는 정치권에 나올 준비는 이미 됐다고 봐야 된다. 근데 비대위원장이 아니냐의 차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길을 바로 이야기한 것이 마치 비대위원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는 것으로 요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출범할 거 아닙니까? 네. 26일 날 공식 출범 비대위원장 임명이 되는 거죠. 전국이 전국이가 일단 네. 공식적으로는 전국가 600명이고 전대를 아니면 가장 의결하는 그런 기구예요. 권위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반 투표. 근데 원래는 그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하면 될 수도 있는데 전국위까지 거쳐가지고 지금 최종 승인 의견 수렴까지 다 거쳐서 전국위에서 표결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표결은 안 가겠죠? 표결이에요. 표결하도록 돼 있나요? 그게 당원 당규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네네. 전국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앙위예요. 중앙위에서 비대위를 추인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국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럼 그 앞에 지금 풀어야 될 일들이 산적하잖아요. 산적하죠. 네. 한동훈 비대위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날짜상으로 보면 28일 날 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에 대한 대응이겠죠. 이미 이제 그 질문을 받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신분상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한동훈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과제는 그걸 거예요.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대응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중도나 무당까지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원칙은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 그래서 법 앞에는 모든 사람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는 컨디션 조건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독소 조항이나 이게 방송이 되고 총선에 이용되는 이건 곤란하다. 나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만 빼면 받아들이고 받자. 싶은데. 그렇죠. 예. 이것만 뺀다면은 받자. 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총선 이후에 그러면 저 법안 수정해 가지고 그렇죠. 특검하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철저하게 그럼 갑시다. 대신에 총선 전에 한다는 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민주당은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갖가지 수사도 다 총선에 야당 대표 수사도 총선에 영향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또 논리를 펼치겠죠. 그래서 네. 한동훈 장관은 이 원칙을 일단은 강조하되 예. 그다음에 이제 조건도 역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민주당이 안 받아들인다면 예. 중도청과 무당청에서는 법적 논리와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절친적인 이 접근 방식 설득력을 통해서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이종근 평론가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당대표니까 해야 될 외적인 어떤 부분이고 예. 사실 비대위원장을 한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당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까지 지금 당이 지지율 또는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당에 혁신할 것인가가 뭐 먼저 이제 초점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한동훈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되면 아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 그 정당성은 혁신이거든요. 내가 된 이유는 이렇게 당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공관위원장이에요. 지금 사실 시간이 딱 요때쯤 공관위원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원래 시간 민주당도 편성으로는 마찬가지고요. 예, 공천 좀 늦었죠. 공천 준비위고 이종 공관인데 그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가 지금 한동훈에 대한 의구심 또는 뭐 기대감 또 우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그냥 메시지가 될 거예요. 공관위원장이 누구냐, 누구를 지명하냐 네. 또는 공관위원들이 누가 되느냐. 공관위원 보나마나 각 정파나 각 그 지역에서 전부 한 사람씩 다 공관위원을 넣을 거예요. 네.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를 확 완전히 그런 거 없어. 이제는 그런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혁신할 거야. 그래서 비대위원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한동훈의 앞으로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못 만날 가능성이 하잖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자 26일 날 전국에서 추인한다고 해서 투표한 당일 날 비대위로서 막 바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27일 날 이준석은 저도 호칭 생략 이준석은 신당을 한다고 지금 점점 단계를 높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물론 신당을 출범한 다음에도 만날 수가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출범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모멘텀은 당분간은 없을 거다. 신당의 네. 추이를 보고 당의 지지율을 보고 그 다음 상황이 있을 거다. 신당을 만든 다음에도 사실은 뭐 이 대화의 여지는 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서 혹시 아니, 그 부분은 그게 길어질까 어떻게?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됐든 김정숙 여사가 됐든 김혜경 여사가 됐든 대상이 상관없이 지금 이 법이 갖고 있는 독소 조항은 만약에 이것을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통과시키면 그다음에는 완전히 진영이 바꿔지는 대로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예.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야 너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우리가 이번에는 특검을 내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게이트다 그러고 만약 해버리면 네. 끝이 없는 거거든요. 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특검 그리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브리핑. 지금까지 민주당이 맨날 피의사실 공표한다며요. 예. 근데 자신들이 하는 어떤 유리한 그런 그 뭐 특검이나 이런 거에서는 매일같이 브리핑하게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죠. 그럼 뭐 반대할 것이다. 예.
이 악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겁니다. 네네. 혹시 백영찬 소장께서 하실 말씀 지금 이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공관위원장 임명이라든가 또 지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도 지금 현안 그렇습니다. 인선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인선 작업 들어가 있고 저 연령이 진짜 낮아질 것 같다는. 그러니까 비대위원 구성도 사실 관심거리이긴 하잖아요. 비대위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그 인선에 주도권을 주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주로 이제 청년이나 여성 또는 기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좀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쪽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달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이후에 창당을 뭐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날 수밖에 없다. 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갈 그 20대 30대 수도권의 표심을 껴안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설득하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만약에 27일 날 창당 선언을 한다는데 지금부터 미리 물밑 작업이 들어가야 26일 날 비대위원장 되고 바로 뭐 만나든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27일 이후에라도 만날 것 같아요. 창당하고 난 다음에 만나면 안 하고 난 이후에라도 만날 가능성. 창당 선언하고 난 다음에도 만날 수 있다. 창당 이전에 창당을 그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이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이 가장 첫 번째 1호로 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건 물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1호 메시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수층에서 상당히 이준석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만약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끌어안더라도 이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게끔 하는 연착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1호로 이준석부터 만난다 그러면 그 거부감이 한동훈 본인한테 돌아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셈법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른바 이제 그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의원들이 한땡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나땡. 한나. 그렇죠. 한동훈 장관 오면 땡큐. 네,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그거 아니다. 이건 굉장히 민주당이 좀 복잡한 생각이 필요하다. 뭐 전략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내는 의원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와 관련해서 이제 출범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내놓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도 저는 파격적인 길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크게 요구되는 사항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어떻게 재정리하는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통합 비대위로 가고 이재명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하겠죠. 결단을 내리겠죠. 하지만 적어도 사퇴를 안 하면 사퇴를 안 해도 될 정도의 명분과 경쟁력과 그다음에 여론을 쇄신할 수 있는 그 작업이 필요할 테고 사퇴를 한다면 사퇴를 했을 때 그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일신에서 오히려 더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조사 결과는 조금 짧게라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의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 47%가 동의한다. 응답을 했고 47입니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다의 무게가 실려있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해소해야 될 과제가 될 테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0%가 통합 비대위 출범과 이재명 대표 사퇴에 동의했는데 무려 63%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근데 무당층입니다. 동의한다가 39%, 동의하지가 않는다가 39% 팽팽해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놔두고요.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유사한 조사 결과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잠깐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명계의 주장 또 여론이 좀 낮아지게 되면 이런 주장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판 결과가 관련된 게 나올 때마다 오늘도 뭐 누군가 압수수색을 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증거와 관련돼서 위정하는데 뭐 관여됐다라고 해서 전 부대변인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계속해서 요구받고 압박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른바 이제 한동훈 비대위에서 기존 정치문법하고 다른 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통합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똑같이 국민의힘은 뭐 필요하다. 불출마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뭔가 특별하게 그런 움직임이나 또 변화나 혁신의 모습은 민주당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봐라. 이거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이 비판의 화살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잘 안 꽂힐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아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인사검증도 잘 안 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모아지는 또 관심은 또 상당하거든요. 네네. 이게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된 거죠.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비된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뭐가 대비될까가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네. 대비되는 건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랄까요. 순발력, 뭐 순발력은 그렇다 치고라도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사안에 뭐 예. 호불호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사람 비판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여라.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일관성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두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난을 받거나 혹은 뭐 돌을 맞더라도 그래도 나는 설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성남시장부터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 자기가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진영의 대통령이든 아니면 반대의 대통령이든 간에 할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 이렇게 자리매김해 왔어요. 그래서 사이다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좀 전에도 뭐 여기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뭐 병리평 고집하려면 고집하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자들이 계속 물어도 입딱 굿. 입고 딱 뭐 입 닫고 있고 또 네. 지금도 계속 묻는 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 셋이 있느냐 입 딱 굿 뭐 입 그냥 굳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도 나흘 만에 했어요. 나흘 만에 네. 뭐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면서 그냥 이 자신들의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대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고구마가 아니라 이제 사이다로 돼야 된다. 내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 나 사법 리스크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든지 병리평 나 고집한다라고 얘기하든지 떳떳하게 나와라라는 겁니다.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좀 한동훈 비대위에서 뭔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든 아니면 깜짝 카드든 뭔가 좀 강한 카드를 들고 나면 민주당도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 카드 중에 하나가 통합안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것처럼 그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로 요약이 또 될 것 같아요. 아니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통합을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안 받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 통합을 전격적으로 받는다. 이런 식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린 거고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것이듯 네.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당대표 네. 내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를 적어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병리평이 됐든 뭐가 됐든 유권자들이 볼 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볼 때 저게 정말 파격이구나.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혁신적이구나. 이런 뭔가 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두 분 말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듣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지금 뭐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엔 하지만 한동훈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양자 대결을 펼치는 차기 대권 주자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일단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두 인물 가운데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렇게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45%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41%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호감도 조사에서도 한 지명자의 득표율이 47%, 이재명 대표 42%로 한 지명자의 득표율이 좀 더 앞서고 있었고요. 내년 총선에서 여러 신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가상 대결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가 나왔고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신당 4%, 정의당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로 이루어졌고요. 여론조사 질문지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대선이 아니라 총선인데 지금 가상 대선을 전제로 한 가상 대결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한테 밀리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노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로 가기에는 총선이 부담스러운 거죠. 이미 10월 초에 있었던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참패를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회를 가동을 해봤지만 별로 성과가 없고 김기현 전 대표까지 사퇴 이후에 자명을 할 정도의 그런 파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판 자체를 바꾸는 거죠. 판 자체를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되면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차기 대선 후보네? 그럼 차기 대선 후보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선거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우리가 선거의 유형을 분석할 때 회고적인 투표 유형,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이냐 아니면은 프로스펙티브 보팅이냐 이게 전망적이 돼버리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서 계속 총선 구도가 안 좋잖아요. 총선 구도라는 거는 총선 심판론이 안 먹힐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심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 싹 바뀌는 순간 어리둥절해하면서 사람들이 판 자체가 바뀌는 효과를 노린 것이 이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조정근 평론가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동감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컨벤션 효과예요. 빵 하고 터지는 효과. 단지 이거는 있겠죠. 민주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일은 모든 이슈가 전부 다 국민의힘이 한 달 동안 계속 가져갔어요. 즉 당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전혀 이쪽에서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만 당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네. 이쪽은 비슷하면서도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대중 관심도를 유발했거든요. 그게 모여져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너무 기대치가 사실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었구나라는 게 바로 판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게 거품이었구나 컨벤션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폭망하는 것이고 아니고 와 계속 이 실천이 뒤따르네라고 계속 기대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뭐 한동훈 장관은 정치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시험대 오른 건 뭐 분명한데 네네. 덩달아 이재명 대표도 시험대에 올랐구나.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럼요. 지금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유. 이 뭐 복잡한 정치 사안을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 고민해야 될 지점은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할까요? 우리는 아, 시간이 그렇죠. 우리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됩니다. 자, PD님 네네. 계속해 주세요. 계속 오늘 저기 예. 뒤에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